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산신령 같지도 않은 것이 등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 충청북도 음성고을에는 차령 산맥의 줄기가 뻗은 산골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집은 산골의 길목에서 술이나 밥을 팔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이었죠. 이 주막집을 꾸려가는 것은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슬슬 청소를 시작해볼까?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앞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 같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흠!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죠.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묵고 있던 나그네였어요. 주인은 나그네의 차림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이 손님, 괴나리 보찜은 왜 짊어지셨습니까? 혼자서 고개를 넘으시려고요? 그렇소. 나는 갈 길이 바쁘니 지금 떠나야겠소. 나그네는 말을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옮겼어요. 안 됩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그네 앞을 가로막았죠. 혼자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좀 모이거든 떠나십시오. 아니, 사람이 좀 모이거든 떠나라니? 주인장 말대로 내가 벌써 사흘이나 기다리지 않았소. 하지만 그 사이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오지 않았는데 나이더러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에이 그치! 한 달씩이나 주막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러자 나그네는 어이없다는 듯 주인을 쳐다보았어요. 허허 참, 이 사람 못 쓰겠네. 밥 한 그릇 더 팔겠다고 손님을 한 달씩이나 주막에 묶어도. 아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뭐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찾아오는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붙잡아 두려는 것 아니오? 장사를 하려면 양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오? 나그네의 말에 주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제가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님이 걱정되어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혼자 고개를 넘다가는 호랑이 밥이 될 게 뻔하거든요. 주막집 앞에는 큰 고개가 있었는데 고개에는 산신령이라 불리는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고개를 넘을 수 없었지요. 반드시 무리를 지어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참 이상했지요. 60명이 모여서 넘어야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60명이 안 되거나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모두 산신령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었죠. 참 못된 산신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어요. 아유, 어쨌든 나는 가야겠소. 당신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여비가 떨어져 굶어 죽는 건 싫으니까 말이오. 그렇게 나그네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올라갔지요. 주인과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멀어져 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에이, 딱한 양반이로군.
제 발로 호랑이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 잠시 후 주인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들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침 식사하세요. 아내는 밥상을 텐마루 위에 올려놓았죠. 주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주인이 식사를 마시고 숭늉을 마실 때 아이고야,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은 숭늉 그릇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참,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기어이 호랑이에게 당하고 말았군.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운 목숨 하나가 또 호랑이 밥이 되었네요. 가엾게도. 아내는 안타까운 눈길로 고개 쪽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요? 앞으로 아기도 낳아 길러야 하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호랑이가 고개에서 내려올 것만 같아서.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그리고 산신령 호랑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요. 주인은 불안에 떠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주인이 밥상을 물리고 나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을 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꾼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주인은 텐마루에서 벌떡 일어섰죠. 어서 오십시오. 고개 넘어 장을 보러 가시는군요. 장꾼은 장에 모여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장꾼들은 짐을 주막집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물었죠.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혹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소? 한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침에 혼자 고개를 넘다가 아휴, 그만. 아이고 참, 호랑이 밥이 되어버렸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우리와 함께 고개를 넘었더라면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장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꾼들은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누워앉아 식사를 했죠. 식사를 끝낸 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장꾼이 주인을 불러 물었어요. 이것 보시오. 이 정도 사람들이면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소? 모두 몇 명인데요? 전부? 58명이요. 아유, 어림없습니다. 60명이 될 때까진 기다리셔야지요. 그런가? 장꾼들은 주막집에 앉아 다른 장꾼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았죠. 마침내 나이 많은 장꾼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어요. 아이고, 보름장에 가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나이 많은 장꾼의 말에 사람들은 전부 짐을 지고 일어났어요. 이때 주인이 말했죠. 안 됩니다. 60명에서 2사람이 모자란데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아니, 2사람 가지고 뭘 그러시오. 우리는 한가하게 기다릴 형편이 못 되니 그냥 떠나겠소. 절대로 안 됩니다. 60명을 못 채우고 떠나면 전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요. 60명보다 한두 사람 더 많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대로 하십시오. 주인은 길을 막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이 많은 장꾼이 난감해하며 입을 쩝쩝 다셨죠. 아휴, 거창 갈 길이 바쁜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2사람을 더 불러올 수도 없고 말이야. 나이 많은 장꾼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른 것이지요. 주인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주인장하고 아주머니가 우리와 함께 떠나는 거요. 그러면 예수명이 딱 맞지 않겠소? 글쎄요. 그럼 주막을 비워놓아야 하는데. 주인은 계속 망설이며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아유, 걱정하지 마시오. 하루 이틀 장사를 못해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채워드리겠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나이 많은 장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주인은 승낙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주막집 주인 내외는 장군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요. 주인은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운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고개를 올라갔어요. 일행이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죠. 아이고, 호랑이다! 장군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장군들을 노려보았어요. 매서운 두 눈에서는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군들은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달싹할 수 없었지요.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호랑이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워이, 워이, 호랑아, 산신령 호랑아, 물러거라. 우린 예수명이다. 딱 맞으니 물러거라. 주인이 손을 휘둘러 호랑이 쫓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호랑이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왠지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히 서서는 천천히 다가오는 주인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주인의 몸을 덮치는 것이었어요. 으아!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요. 그리고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군들은 끔찍한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호랑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노염을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에서는 주막집 아내가 숨진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주막집 아내는 목이 쉬어라 울부짖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호랑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지요. 그러다가 주막집 아내는 벌떡 일어섰어요.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옷에는 남편의 피가 묻어 있었지요. 이놈, 네가 무슨 산신령이냐? 내 남편 살렸네. 주막집 아내는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맨발로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호랑이는 주막집 아내를 보고 겁을 먹었어요. 자신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주막집 아내가 다가가자 호랑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후덜덜 떨고 있었죠. 이놈! 도망치지 말아라. 어서 내 남편을 살려내라니까. 네가 산신령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 남편을 살려내라고. 어서! 호랑이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주막집 아내가 끝까지 쫓아오자 호랑이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놈, 거기 섰거라. 나까지 잡아먹어. 어서 나까지 잡아먹으란 말이야. 주막집 아내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호랑이는 뒤로 주춤하고 물러섰죠. 그러다가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장군들은 주막집 아내를 찾아 낭떠러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막집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장군들은 주막집 주인과 아내의 시체를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어요. 장군 일행이 호환을 당한 것은 고개에 올라간 사람이 모두 61명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주막집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기를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예숭고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죽고 나서부터 이 고개에서는 호환이 없어졌다고 하지요. 청운의 큰 뜻이 이루어져 정루 거각에 누워있어야 할 몸이 멍석이 깔려있는 낯선 사랑방에 누워있다니 대체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뜬구름이야, 뜬구름. 아니, 이 양반이 장꼬대는 웬 장꼬대? 더벅머리 머슴 놈이 부지중에 김삿갓이 내뱉은 말을 장꼬대로 들었던지 툭툭 발기질을 했습니다. 총각, 내 잠새. 김삿갓은 이렇게 말하고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김삿갓은 계속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계절은 벌써 5월이었고 집을 떠난 지 언 한 달이나 되었어요. 봄도 지금은 다 지나가고 실록과 더불어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삿갓은 양구를 거쳐 금강산의 관문인 단발령에 도착하였으니 집에서부터 500리를 걸은 셈이었죠. 단발령.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쫓겨 이곳을 넘었을 어린 단종왕의 심사가 어떠하였을까 하는 애처로운 마음이 김삿갓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마루턱에 앉아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회한에 젖어 있다가 다시 발길을 재촉하였어요. 단발령을 지나면 천하의 명산 금강산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죠. 이곳에서 비로봉까지의 거리는 100리길이었지만 수려한 내금강의 첫머리가 밟히는 지점이었습니다. 금강산을 눈앞에 두자 김삿갓의 가슴은 쿵쿵 뛰고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길가의 나무며 막 자란 풀 한 폭이며 뒹굴고 있는 돌멩이 하나까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지요. 금강산 어귀 골짜기에는 드문드문 동네도 있었는데 명산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인심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골짜기에 이르니 무릉도원 같은 마을이 나타났지요. 김삿갓은 쉬어갈 겸 동네 어귀로 들어갔어요. 마침 글방에서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집이 있었지요. 그래, 김삿갓은 다짜고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연하문 학동들이 있었는데 불쑥 나타난 김삿갓을 보자 호기심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침 글을 짓는 시간이군. 김삿갓은 학동들이 쳐다보던 말던 개의치 않고 학동들이 펼쳐놓은 종이를 바라보았죠. 글재는 역발산으로 항우의 글을 지으라는 훈장의 분부였어요. 김삿갓은 호기심에
한 학동이 지어놓은 글을 쭉 읽었어요. 남산 북산 신령왈 항우 당년 난위산. 남산 북산 신령이 말하기를 항우가 살았을 적에는 산이 되기 어려웠다더라. 김삿갓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린 학동이 지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솜씨였어요. 그래, 옆에 아이는 어떻게 썼는가 하고 읽어보았지요. 오발 좌발 투공중 평지왕왕 다신산. 오른쪽 왼쪽으로 빼내어 공중에 던지니 평지 곳곳에 새 산이 많이 생겼다. 김삿갓은 또 감탄했지요. 어린 학동들의 글 짓는 솜씨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글 좀 하는 선비들은 힘센 장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글 잘하는 인재는 두려워하는 법이었어요. 김삿갓도 어린 학동들을 보기가 무서웠지요. 그렇다고 슬그머니 나오기도 멋쩍은 일이라 자기도 한 수 적어 놓았어요. 항후 사후 무장사 수장 발산 투공중. 항우가 죽은 후 힘쓴 장사가 없었으니 지금은 누가 산을 뽑아 공중에 던질 것인가. 김삿갓이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는 학동들에게 글줄이나 가르쳐주고 하루쯤 쉬어갈 요량이었으나 얼음얼음할 자리가 아닌 듯하여 황망히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며칠을 더 걷자 금강산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때는 여름이 되었고 숲의 사이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가보니 절이 있었지요. 김삿갓은 성큼성큼 법당으로 오르는 층계를 밟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까까머리 스님 한 분과 6원의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 하나가 되자 하고 김삿갓이 온 것도 모르고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에헴, 김삿갓은 인기척을 하였습니다. 누구요? 중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죠. 절 구경 좀 왔소이다. 김삿갓은 천연스럽게 대꾸하곤 다짜고짜 법당 안으로 썩 들어섰죠. 아니,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무례하군. 무례하게 함부로 올라오는 거 아니오? 유건을 쓴 선비가 쌍심지를 치켜 세우며 날카롭게 내뱉었죠. 법당이지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어디 양반 상농 가리신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선비가 어이없어 하며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차림새는 비록 남루하지만 말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글줄이나 읽은 사람으로 보였지요. 이 무례한 방문객을 보기 좋게 물리칠 계책을 재빨리 궁리했어요. 어디서 오셨소이까? 이번에는 중이 말문을 열었어요. 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올시다. 잠시 쉬어갈 겸 절 구경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곁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젊은 선비가 눈살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언사로 말을 하였죠. 여보시오, 우린 지금 기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자리를 삼가해 주시오. 어허, 보아하니 은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 모양인데 참 딱도 하시오. 아니, 뭐가 딱하단 말이오? 김삿갓은 냉큼 일어날 기색은 없이 그들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뭐가 딱하단 말이오? 중이 험악한 대꾸를 하는데
그의 말에는 칼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스님, 기묘한 이야기라면 디켜 승방에서 나눌 일이지 어찌 부처님 앞에서 나눈단 말씀이요? 앉아 계셔도 구말리를 내다보시는 부처님이 두렵지 않고 한낱 지나가는 이 과객은 두렵단 말이오? 무엇이? 선비와 중은 동시에 입을 딱 벌리며 기막혀 있어요. 말을 듣고 보니 이치에 닿는 말이었죠.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부처님은 못 속이는 법.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잘것없는 나그네 하나를 물리치려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선비는 이 낯선 과객의 말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알아차렸죠. 마침내 한 꾀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어려운 글 겨루기를 해서 창피를 주어 내쫓을 심산이었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풍류 과객을 자처하며 어설픈 글줄이나 읍조리며 밥줄이나 얻어먹으려는 부류들을 많이 겪었지만 제대로 시한 수 없는 놈은 본 적이 없었어요. 선비는 김삿갓도 그런 치들 중 하나로 생각했죠. 그래, 글짓기를 하여 뾰족한 코를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선 상대방의 실력을 알아야 하겠기에 먼저 딴청을 피워보았어요. 보아하니 풍월께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 풍류를 아는 선비라면 내 톡톡히 선비 대접을 하려니와 그래 자신이 없다면 어서 저쪽 주방으로 가서 찬 밥술이나 얻어먹고 가시구려. 그러자 김삿갓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오냐, 네 놈이 글줄이나 읽는 모양인데 어디에 한번 혼똥을 싸보아라. 이렇게 선비를 비웃으면서도 표면으론 정색을 하면서 점잖게 말문을 열었죠. 곧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 외다. 불초 깊이 배운 바 없으나 일찍이 부친 덕에 천자문을 읽어 하늘천 따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어미 덕에 업문 줄이나 깨우쳤으니 하교하시면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김삿갓의 이 같은 말에 중이나 선비는 눈살을 더욱 찌푸렸어요.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이건 은근한 도전이 아니겠어요? 좋소 그럼 내가 먼저 운을 부를 테니 즉시 답을 하시오. 선비는 어차피 내친 발길이라 돌릴 수 없었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잠시 생각 끝에 입을 열었어요. 다. 그의 입에서 타란 말이 떨어졌죠. 타라니? 이건 한문 풍어리요 아니면 언문 풍어리요? 김삿갓은 눈을 반짝이며 선비에게 물었어요. 그야 물론 언문 풍어리지. 김삿갓을 싹 무시하는 말씨였어요. 아, 좋소이다. 그럼 내 답하리다. 사면 기둥 붉게 타. 또 타. 내 절인심 고약 타. 타짜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삿갓이 내뱉으니 선비가 어이가 없었어요. 더구나 갈수록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자 다시 더 부를 마음이 없었죠. 잘못 더 불렀다가는 무슨 욕이 나올지 모를 판이었어요. 김삿갓은 선비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다 하고 내뱉으면 지옥 가기 꼭 좋다 하고 내쏠 작정이었죠. 그러나 선비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있기가 안 되었던지 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깟 업무 풍어리야 어디 풍어의 죽에나 들 수 있겠소?
이번에는 진짜 붕어를 해봅시다. 당신이 냉큼 지어내지 못하면 썩 여길 물러나시오. 중에 이 같은 말을 들은 김삿갓은 신명이 났어요. 허허,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풍월이었구려. 좋소이다. 진짜 풍월이 어떤 것인지 맛 좀 보여주시오. 내 맛보고 떫으면 이 자리에서 썩 나가리다. 허, 이 사람 말도 많구먼. 중이 심히 못마땅한 듯 입맛을 쩍쩍 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건방진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궁리를 하다가 스스로 묘한 계책을 생각하였죠. 내심 감탄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한문과 언문을 공부했다 하니 내 운을 부르겠소. 김삿갓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역시 대사다운 말씀이십니다. 대사는 항시 공평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참, 당신은 말방아가 너무 심하오. 선비가 한마디 내쏘았어요. 중이 입을 열어 운을 불렀죠. 운은 언문의 기역자, 니은자이고 글자는 산수로 하시오. 허허, 듣고 보니 공평지기는 하나 꽤 까다롭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떨어진 운이니 불러볼 수밖에 더 있겠소이까? 김삿갓은 끝까지 중의 말을 물어뜯으며 지체 없이 붓을 들어 종이에 일필 휘지로 글을 지어놓았어요. 수작은 저춘 새벽이요. 운위 옥척 도청산이라. 폭포수는 은절구공이가 되어 절벽을 찍고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어 청산을 가늠토다. 자, 어떻소이까? 시제의 기역과 니은은 각각 끝자에 붙였소이다. 그러자 중과 선비는 내심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김삿갓을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켰어요. 아무리 허위뜻을 내야 흠을 잡을 수 없는 명구였죠. 김삿갓이 차림새와 딴판인 것을 알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김삿갓을 예로서 정중히 맞을 수도 없었고 내칠 수도 없어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들의 심보를 환히 꿰뚫고 있었죠. 설사 이들이 더불어 풍어를 더 하자고 수작을 걸어오더라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침이라도 퇴퇴 뱉어주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 글로라도 그들을 희롱하고 싶었죠. 묵묵부답인 것을 보니 불초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보구려. 내 한 수 더 읊어드리리다. 김삿갓은 이어 글귀를 한자 더 써서 두 사람 앞에 내밀었어요. 승수단단 한마랑이요. 유두첨첨 좌구신이라. 성령 동령 동정하고 목약 흑초 락백주기로다. 둥글둥글 중대가리는 땀찬 말부라리요. 뾰족뾰족한 선비의 머리통 상투는 앉은 개 조시로다. 목소리는 구리방울을 구리솥에 굴리는 듯 요란스럽고 눈깔은 검은 후추알이 흰죽에 떨어진 듯하도다. 우와, 이건 정말 지독한 욕설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중과 선비는 뒤늦게 자기들을 욕하는 그림을 알아차렸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아이, 이런 죽일 놈을 보았나? 선비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김삿갓은 벌써 섬돌 아래 서 있었죠. 아이고 여보 선비님, 눈을 부릅뜨니 정말 흰죽에 후추알 떨어진 것 같소이다.
허허허허.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날리며 그 절을 나와버렸어요. 다시 산길을 걷는 그의 가슴은 냉수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하였죠. 중과 선비가 화가 치밀어 펄펄 뛰는 양이 눈에 선했어요. 오해 청산 도술해. 나는 본래 청산 유수를 사랑한다오. 금강산까지 80리 남았다는 말을 들은 김삿갓은 아주 모호했어요. 비로봉까지 80리란 말인지, 내금강 입구까지 80리가 남았다는 말인지 도통 짐작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게 뭐 어떠랴. 어차피 세상을 떠도는 몸이거늘 80리든 800리든 남은 거리가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김삿갓은 한가로운 여름 구름같이 유유사적한 터라 하루 30여리만 걸어도 하루 해가 지나갔지요. 날이 다시 저물기 시작했어요. 산골의 저녁은 빠른 법이지요. 이렇게 날이 저물 때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잠자리였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밤이 되면 찾아갈 둥지가 있건만 나는 또 네 집 문 앞을 기웃거려야 한단 말인가. 김삿갓은 탄식이 절로 났습니다. 두어 고개를 넘으니 조그만 동네가 보였어요. 10여 호쯤 되어 보이는 빈촌이었으나 김삿갓은 내심 반가웠죠. 더 걸을 수도 있겠지만 도중에 인가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첩첩산중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는 다짜고짜 마을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발길이 머무는 대로 김삿갓은 어느 집 문간에서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뒷곁에서 허름한 차림의 집주인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니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이 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 염치 없이 들렀소이다. 묵으실 수는 있겠으나 워낙 누추하여 모시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청객이 어찌 좋고 나쁨을 가리겠습니까? 재워주시는 것만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저 밤이 새만이라도 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여 들어오시오. 그렇게 김삿갓은 사나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는 억새풀로 엮은 자리가 깔려 있었죠. 저녁은 아직 안 드셨지요? 예, 허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거드름을 피는 무리들에게는 심술을 부리는 김삿갓이지만 이처럼 순박한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한 그였지요. 설혹 저녁을 못 얻어먹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여보! 사나이는 부엌을 향해 마누라를 불렀어요. 왜 그러셔요? 부엌에서 안하게 대답이 들렸지요. 손님이 오셨으니 한 사발 더 들여오구려.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이 보건대 이 집 살림도 넉넉치는 않아 보였죠. 그래, 저녁까지 신세를 지게 되니 고맙고 미안하기 그지없었어요. 잠시 후 곱게 생긴 안악이 저녁상을 들여왔어요. 손님, 비록 험한 음식이지만 같이 드십시다. 하며 사나이는 상을 김삿갓 앞으로 밀어놓으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아이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김삿갓이 그리 말을 하고 상을 내려다보니 소나무로 만든 개다리 소반의 상에는 백기 사발 2개에 죽이 담겨져 있었고 김치 한 보시기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초라한 상차림이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안주인께서 끼니를 거르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삿갓은 다소곳이 저녁상을 들여놓던 안악이 생각났어요. 아, 그야 모자라면 또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그렇게 김삿갓은 수저를 들었지요. 죽은 미음처럼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사십니까? 김삿갓은 이런 죽으로 끼니를 삼으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런 산골에 사는 놈이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뭐 나무찜이나 해서 내다 팔아 이렇게 불칠이나 하며 살고 있지요. 주인 사내의 말을 들은 김삿갓은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어요. 아, 세상에는 하찮은 글줄이나 배워 그것을 팔아 거들먹거리며 사는 놈들도 많은데. 김삿갓은 막연한 분노를 느꼈어요. 실례가 됩니다만 내외간의 금술은 어떻습니까? 김삿갓은 대체 이들 부부가 이렇듯 공공한 가운데에서 무슨 재미로 살고 있을지 궁금하여 물었어요. 금술이요? 하하하, 그야 이를 말씀입니까? 사나이는 갑자기 신명이 나는 듯 하였지요. 그럼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외간 금술이 좋지 않아 인생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도 많은데 주인장께서는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 몰라도 내외간 금술이 좋으시다 하니 남들이 부러워할 행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김삿갓은 이렇게 주인 사나이를 위로하고 그날 밤을 초라한 그곳에서 보내고 다음날 떠나며 시 한 수를 남겨놓았어요. 사각 송반 주길기, 청광 운영 공배회, 주인 막도 무안색, 오해 청산 도수래. 내 다리 송반에는 죽 한 그릇뿐인데 하늘과 구름이 같이 서려 있구나. 주인은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염려 마시오. 나는 본래 청산유수를 사랑하니까. 서원의 빗소리가 그윽하다. 금강산은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산이지요. 봄은 마치 앙증맞은 10대, 20대 아가씨처럼 수줍은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여 금강산으로 불리고, 여름은 한여름 억세게 자라나는 명아주처럼 생활력이 왕성한 30, 40대 여성으로 보아 복례산이라 부른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에 불리는 이름은 풍악산이라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5, 60대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행로를 비유한 것이라고 하죠.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하는데, 이것은 산의 모습도 늙은 노파의 처지처럼 그 좋던 풍경이 어느덧 사라지고 산 골짜기 봉우리마다 바위만 앙상하게 보여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발길을 더해 갈수록 금강산의 수려한 본색이 드러났어요. 김삿갓은 완전히 주위의 경치에 취해 있었죠. 자연히 우암 선생의 시가 저절로 읊어졌어요. 산여운 구백하고 운산 불능변이로다. 운귀산 독립하니 12,000봉이로다. 산도 희고 구름도 희니 산과 구름을 구별할 수 없도다. 구름은 흘러가고 산만 홀로 남으니 우뚝 솟은 봉우리가 12,000이로다. 김삿갓은 술에 취한 듯 곤들의 발길로 산길을 올라갔어요.
고개를 넘으니 이름 모를 수려한 봉우리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정면으로 저희 지붕이 보이고 그 밑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원하게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도 좋거니와 녹음이 우거진 시냇가에는 뜻밖에도 5, 6인으로 보이는 선비들이 모여 앉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김삿갓 쓴 두 눈을 반짝이며 그쪽을 주시했죠. 옳거니 천엽을 하는가 보구나. 좋지.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하려나. 게다가 맑은 소주를 곁들이면 더욱 좋을 터인데. 이야말로 무릉도원에서 신선노름 아니냐. 어디 한번 가보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듯 쏜살 같은 걸음으로 김삿갓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김삿갓의 추측대로 선비들이 천엽놀이를 하고 있었죠. 냇가에는 소치 하나 걸려 있는데 닭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회를 동하게 하였어요. 김삿갓은 잘하면 닭국에 술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싶어 신명이 저절로 났습니다. 선비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김삿갓은 빨리 걷던 걸음을 점잖게 빼는 양반네 걸음으로 바꾸었죠. 선비들은 모두 6사람이었는데 모두 나이가 20을 간 넘어 보였고 옷차림과 생긴 모습에선 귀티가 감돌고 있었어요. 허허, 한양 양반네 자제들이 금강산 구경을 와서 천엽을 하는 모양이군. 김삿갓이 속으로 이같이 세우며 다가갔지만 그들은 저마다 주위 경계에 도취한 듯 아무도 김삿갓의 접근을 모르고 있었어요. 김삿갓은 우선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렸죠. 돌연한 불청객의 침입을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고 일제히 김삿갓 쪽으로 눈총을 쏘았어요. 참 운치가 있습니다. 어디 명장의 그림이 따로 있습니까? 이곳이야말로 그림 속의 풍경입니다, 그려. 김삿갓은 우선 넉살부터 늘어놓았죠. 젊은 선비들은 불쑥 나타난 이 불청객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한 사나이가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죠. 어디를 가는 길이요? 길을 잘못 든 건 아니냐는 물음이었고 차린 행색으로 보아서 당신이 참내할 곳이 아니다는 말이기도 하였어요. 어찌 김삿갓이 이 말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나그네가 별달리 갈 곳이 있겠습니까? 젊은 선비들이 이렇듯 모여있는 것을 보니 시회라도 하시는 것 같아 어깨 너머로 배울 바라도 있을까 하여 왔소이다. 뭐? 시회? 시회라고? 선비들은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주제꼴을 볼 양이면 영락없는 거린인데 시회를 운운하다니 별꼴을 다 본다는 표정이었죠. 이번에는 눈꼬리가 위로 치켜진 것으로 보아 성깔 꽤나 있을성 싶은 사나이가 말창견을 하였어요. 당신이 시회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글은 좀 읽은 모양이구려. 어디 한번 읊어보겠소? 예, 운자를 주시면 미약하지만 생각해 보지요. 김삿갓은 커다란 돌멩이를 자리 삼아 깔고 앉아 전연덕스럽게 대꾸했어요. 선비들은 다시 저희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찔끔거렸죠. 효고 봐라 하는 뜻이 말입니다. 좋소. 그럼 내 운을 떼겠소. 봄춘자. 예, 고맙습니다. 지피 좀 빌려주셨으면 합니다만. 예, 있소.
선비 하나가 내미는 종이와 붓을 받아들고 김삿갓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달필로 내리 휘갈겼어요. 강호 낭인 우봉춘, 약반 시붕 해사루, 소동일래 유수암, 고감 승거 백운부, 박유소답 삼생원, 호음 능소 만종수, 의파청회 청시엽, 와청서원 우성유, 강호낭인이 다시 돌아온 봄날을 만나 시 쓰며 절에서 시회를 같이 한다. 골짜기에 한 사람만 나타나도 물가에는 그림자 어리고 저희 찾아가는 스님 머리에는 흰 구름이 떠 있구나. 어쩌다 금강산에 오니 삼생원이 풀린 듯하고 마음껏 술을 마신다면 온갖 수심도 사라지리라. 내 이 간절한 회포를 감나무 잎에 적어놓고 한가로이 누워있으니 서원의 빗소리가 극하구나. 김삿갓의 시를 본 선비들의 얼굴은 일순간 크게 달라졌어요. 애초 김삿갓이 예측한 대로 이들은 한양의 권문 세도가의 아들들이었죠. 추위가 가신 늦은 봄에 돈냥이나 가지고 금강산 유람을 떠나왔는데 아직도 비로봉 근처에는 가보지를 못하고 건너편 절에 숙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천엽으로 소일하고 있었어요. 부모 덕택으로 학식계나 있다는 선비를 불러 독서당을 차려놓고 글 공부를 하는 터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이 그 실력이 남다름이 있다고 뽐내던 처지였어요. 그렇게 천만 뜻밖에도 김삿갓의 글이 진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허허, 노형이 이제 보니 보통 솜씨가 아니시구려. 당신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어느새 노형으로 고쳐져 나왔지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들은 붕어리지요.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며 겸손을 보였어요. 자, 이리 앉으시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한번 어울려 봅시다. 김삿갓은 사양하지 않고 그들이 깔고 앉아있는 화문석 돗자리로 냉큼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 선비들께서는 어디서 유람을 오셨습니까? 부유초가 생각하기로는 멀리 한양에서 오신 듯한데. 아이고, 우리가 한양에서 온 줄 어찌 알고 계셨소? 선비들은 다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없어도 두 눈만은 밝습니다. 멀리서 보자 하니 육조 대관들이 논이시는 듯하여 내려왔지요. 이왕 내친 김이라 에라 모르겠다 하며 김삿갓은 그들이 좋아할 말을 던졌어요. 육조 대관들이라고요? 그들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김삿갓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렇습니다. 부이초가 보기로는 장차 육조에서 논이실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엄친들께서 탄탄한 길을 닦아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 허술한 나그네 불청객이 고명한 도인이나 긴처럼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처지를 쪽집게로 뽑아내듯 쏙쏙 뽑아내니 말이죠. 사실 이들의 부친들은 조정에서 정삼품 이상의 벼슬 자리에 있었어요. 때문에 집안의 배경만으로도 벼슬 한 자리는 얻어할 수 있는 처지였죠. 허허, 부이초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심중을 뒤흔들어 놓은 김삿갓은 마무리 격으로 슬쩍 뭉쳐버렸어요. 귀인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마침내 그들의 말씨는 최상급으로 비약되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삿갓으로 하늘을 가린 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강호, 유랑이니 무슨 근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김삿갓의 말은 그들에게는 신비스럽게만 들렸어요. 마침내 푸짐한 술상이 벌어졌죠. 닭고기, 건포와 육포 등 귀한 안주가 나왔고 술은 매시주였어요. 이제 시의 한 수만 더 들려주시면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선비들은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김삿갓에게 시 한 수를 청했어요. 좋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수 지어 보겠습니다. 김삿갓은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모처럼 좋은 안주에 향기로운 술까지 마시게 되었는데다 취향이 도도했지요. 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다 술술 시를 적어 내려갔어요. 정관 장석의 소개변하고 백분 정유의 도두견이라 쌍저 협내하니 향망구하고 1년 춘색이 복중전일세 시냇가 돌 사이에 솥을 걸어놓고 백분과 정유로 두견화 적을 빚네. 절을 들어 두어 번 입에 넣으니 그윽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고 춘색은 1년 내내 깊이 전해지겠네. 청주 상인이 미역을 구입하고자 제주도로 갔다. 어떤 남자가 땅을 짚고 뒤뚱뒤뚱 다가와 배 아래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배 모서리를 잡고 뛰어올랐다. 그 남자는 백발에 비해 젊어 보였는데 다리가 없었다. 상인이 이상하여 물었다. 이 영감님은 어찌하여 두 다리를 잃었습니까? 예, 내가 소시적 바람에 표류를 했는데 그때 물고기에게 두 다리를 잃었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표류하다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바닷가에 높은 문이 달린 큰 집이었지요. 배에는 20명 남짓 타고 있었는데 여러 날 표류하는 바람에 배가 몹시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일제히 배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키가 수십 장이고 허리는 10여 아름은 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검고 눈은 깊이 파인 고리 같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당나귀 새끼 소리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입을 가리키며 마실 것을 청하자 그놈은 말도 없이 바로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지요. 그러고는 뒷마당으로 가서 뗄나무 한 짐을 가져와 마당 가운데 쌓아두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바야흐로 불기운이 거세지니 갑자기 우리 무리 가운데로 달려와 키가 가장 큰 총각을 잡아 곧바로 불 속으로 던져놓고는 구이를 만들어 씹어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경악하고 혼비백산에 온몸에 털이 거꾸로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죽을 순간을 기다렸지요. 그놈은 먹던 걸 다 먹고 마루로 올라가 단지를 열어 마음껏 마셨는데 분명 술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마시고는 난잡한 소리를 냈지요. 잠시 뒤 검은 얼굴이 다 붉어지더니 취해서 마루 위에 드러 누워버리더군요. 코고는 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도망칠 꾀를 냈지요. 대문을 열려 하니 문 한 짝이 거의 세간은 되었습니다. 녹기도 하고 무겁고 두꺼웠지요. 그래, 온 힘을 다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으려 해도 30장은 족이 되어 그것도 불가능했지요. 우리 몸은 소단의 물고기요, 도마 위의 살코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서로 통곡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득 꾀를 냈지요. 칼 가진 사람이 저놈이 취해 있을 때 두 눈을 찌르고 그 뒤로 목구멍을 찌르는 게 어떻소? 우리 모두는 말했지요. 그럽시다. 죽기는 매 한 가지라 실패하더라도 무슨 손해가 있겠소? 이제히 마루로 올라가 그 두 눈을 먼저 찔렀습니다. 그놈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손을 휘둘러 우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앞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놈이 동쪽으로 쫓아오면 우리가 서쪽으로 피하니 우리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져 뒷마당으로 도망쳤지요. 거기 나무 울타리 안에 양과 돼지 5, 60마리가 있었지요. 우리가 양과 돼지를 모두 쫓아내니 그것들이 온 집안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놈은 마당 아래에서 손을 휘저으며 사방으로 우리를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끝내 한 명도 잡히지 않았지요. 우리가 양과 돼지와 한마당에 뒤섞여 있었으니 그놈이 잡은 것은 양 아니면 돼지였습니다. 그때 그놈이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는 양과 돼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양이나 돼지를 등에 지고 다가갔지요. 그놈은 손으로 만져보고는 양이나 돼지라 생각하고 모두 밖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배 위로 올라갔지요. 잠시 뒤 그놈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인 세 놈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지요. 한 걸음이 5, 6가는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 앞에 잠시 서더니 배 모서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끼를 들어 온 힘을 다해 그 손가락을 찍었지요. 그리고 재빨리 노를 저 갔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다 나왔는가 했는데 또 그 고약한 바람을 만나 배가 암초에 부딪혔지요.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 죽고 오직 나만 운 좋게도 부서진 배 조각을 잡아 헤엄쳐 갔지요. 그때 고약한 물고기에게 물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광경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가 시렵고 뼛속까지 떨립니다. 이게 다 내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오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그 앞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은 그 흐름을 단숨에 흔들어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곤 하지요. 그런 순간마다 우연과 선택은 서로 얽히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 내 운명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호랑이와 젊은 부부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얽힌 관계 속에서 그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인의 담대한 태도는 뜻밖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결단력과 대응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